이 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중국의 수자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세 차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중국의 수자원의 전략적 구상이 어떤 것인가를 소개해드리고, 두 번째 시간에서 산샤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에서 남수 북조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중국의 수자원 이야기를 들은 것은 90년대입니다. 당시 저는 국내 한 대기업에 소속이 돼서 베이징에 파견돼서 근무를 하고 있었죠. 그러던 와중에 중국의 한 원로 학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중국 학자들이 수년간 논의했던 중국의 장기 수자원 국가 전략, 이것이 드디어 받아들여진다면서 매우 기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조금 생경했죠. 당시 그분은 저에게 중국에 있는 횃불 계획이라는 것을 아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그분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신중국 초기에 중국의 학자들이 중국의 과학기술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신중국 얘기가 나오면 노인분들은 막 눈이 반짝반짝하고 굉장히 흥분하세요. 그때 당시 이야기를 할 때 모두들 행복해하시고, 적어도 신중국 당시의 중국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분은 여태까지 뵙지 못했습니다. 각설하고 당시 학자분들이 걱정했던 것은 소련과 미국이 냉전 체계에 들어가서 과학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중국은 낙후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다가는 영영 후진국으로 있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오쩌둥 시대에는 대약진 운동이니 문화대혁명이니 이런 식이라서 학자들이 만나서 제대로 논의하기도 어려웠고, 정부가 또 이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지도 않았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덩샤오핑이 들어서면서 개혁개방이 시작됐던 거죠. 그래서 이때가 아니면 언제 기회가 오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중국 학자들이 100분 이상 모여가지고 국가에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고 돈이 없어도 과학기술 개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중국은 언제까지나 후진국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이런 결의와 함께 과학기술 개발을 해야 된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가 돈이 없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호주머니를 털어서 사비를 좀 출연을 하겠다. 과학기술 개발에 써주십시오 하고 돈을 모아서 또 출연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세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는데요. 당시에 대학 교수분들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돈 10,000원이 안 됐습니다. 몇천 원 정도씩 밖에 안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였던 돈은 상당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의 공무원들은 이 건의안을 덩샤오핑에게 보여줄 생각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 너무나 한가한 이야기였던 거죠. 당장 눈앞에 현안이 많은데 100년 뒤에 잘 살자고 지금 돈 쓰자는 이야기를 덩샤오핑한테 올리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방치해놓고 있었는데 어느 날 덩샤오핑이 우연한 기회에 직원들 책상 위에 올려있던 이 건의서를 보고 본인이 집어서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글을 보고 나서 덩샤오핑이 큰 인상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국가의 백년지계를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렇지만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은 백년지계를 결정할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것을 꼭 인식해야 한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국가의 100년 후의 앞날을 생각할 사람은 따로 없으니 국가 지도자인 자신이 생각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덩샤오핑은 이 계획을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횃불계획, 후어지지화라고 하는 것이죠. 1988년 8월에 성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학자들이 본인이 생각할 때 중국이 꼭 이런 과학기술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제안서 또는 건의서를 올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시간 끄지 말고 건의서가 올라오면 즉시 결정해서 즉각 행동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본인이 직접 올라오는 건의서를 하나하나 보면서 이것은 한다, 이것은 안 한다, 이것은 보류, 이렇게 즉각 실시간으로 결정을 해주고 예산도 즉각 할당을 해서 미뤄줬다고 합니다. 당시 국가 지도자가 덩샤오핑인데 덩샤오핑이 이 프로젝트는 얼마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면 곧바로 집행이 되는 거죠. 이 결정이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오늘날에도 중국의 과학기술부에서 이 프로젝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요구되는 예산 규모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프로세스를 하고 있다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정보통신을 하던 사람이라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보 시스템 관련해서 프로젝트에 2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과학기술 예산이 쓰여지고 하는 것을 보면 저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프로젝트의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 연구소나 대학 교수들의 제안이 어쩐지 국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본인을 위한 것처럼 보여서 마음이 좀 씁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양반 이야기를 계속하자면 학자들 중에 중국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수자원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큰일 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황하가 7차례 멈췄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중국어로는 황하단료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황하강이 쭉 흐르다가 중간에 물이 없는 구간이 발생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황하가 아주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원지에서 시작해서 점점 바다를 향해 가면서 중간에 물이 필요해서 농업용수도 필요하고 공업용수도 필요하고 마시기 위해서도 필요하니까 물을 빼다 쓰면 중간에 물이 모두 말라서 바닥에 드러나는 그런 일이 가끔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는 다른 지류가 합류하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니까 그 뒤로는 다시 또 물이 흐르는 것이죠. 이런 현상을 황허단료라고 하는데, 제가 그 양반을 만났던 그 전해에는 1년 내에 황하가 7번이나 단료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경제 발전에 따라서 용수 수요가 이렇게 급증을 하고 물동량도 급증을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수자원을 확보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조만간 큰일이 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수자원을 걱정하는 학자들이 모여서 바로 이 횃불 계획의 전례에 따라서 국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본인들도 성금을 모아서 이렇게 제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도 자기가 평생 모은 돈을 여기에 출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부가 이 건의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사실 확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들이 당시 중국 정부에 제시한 수자원 전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는가?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국 수자원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을 좀 점검을 하겠는데요. 중국의 수자원은 기본적으로는 북쪽에 흐르는 황하, 남쪽에 흐르는 장강, 양쯔강, 이 2강이 근본적인 2개의 축이죠. 이 2강의 발원지는 각각 다르긴 하지만 모두 티벳에서 시작한 물이 흘러간다는 점에서는 서로 통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티벳과 칭하이가 중국의 물탱크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구글 맵으로 보는 중국의 지도인데요. 위성 지도로 내려봄에도 불구하고 티벳과 칭하이에는 거대한 호수들이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거니와 또 개수가 많이 있죠. 칭하이라는 이 이름 자체도 하늘에서 쳐다보면 칭하이성의 수많은 호수에 밤하늘의 별이 반사돼서 비쳐 보이기 때문에 칭하이라고 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티베트는 물이 마르는 적이 없고 또 청정한 수자원의 아주 이상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중국 국가 수자원 차원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지역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물줄기가 한 줄기는 화북 지역을 흘러서 황하로 흘러들어서 중국의 북부를 적시죠. 한쪽으로는 티베트 고원 북부의 바엔카라 산맥을 흐르는 찐사강이 장강에 합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의 남부를 적시는 것이죠. 그리고 야루장강은 인도 쪽으로 흘러가서 인도에 물을 댑니다. 그리고 티베트 한가운데 있는 탕구라 산맥을 따라서 누강과 란촨강이 있는데 누강은 태국 쪽으로 흘러들어가서 셀윈강으로 합류가 되고요. 란촨강은 메콩강으로 합류를 합니다. 즉 아시아의 젖줄이 바로 티베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중국의 북부, 남부, 인도 그리고 인도 차이나 반도를 풍요롭게 만들고 있는 젖줄인 것이죠. 중국 학자들이 당시 생각했던 큰 구상은 이렇습니다. 먼저 티벳에서 이렇게 인도나 인도 차이나 쪽으로 가는 그쪽 물길에 대해서 댐을 건설합니다. 이렇게 해서 댐을 건설하면 티벳 전체 지역의 지하 수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티벳 지역에 있는 호수들이 전부 수위가 올라가면서 호수가 확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에 있는 호수 면적보다 훨씬 넓은 호수 면적으로 늘어나면서 비축이 되는 물의 양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티벳은 인구가 적고 무슨 기간 산업시설 같은 것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 아니니까 그렇게 호수의 수면이 올라가고 많은 면적이 수몰된다 하더라도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티벳 고원
아닙니까? 이 고원지대의 높은 지역에 엄청난 양의 이렇게 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티벳에서 흘러내려 나오는 물의 양이 연간 한 3,600억 톤 정도 되고 우리나라 전체 강물에 흐르는 양의 5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티벳 고원에서 이 물들은 당연히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이제 중국의 북부와 남부로 흘려보내면 되는 것이죠. 문제는 총량을 내보면 충분한 물의 양이 된다 하더라도 황하와 장강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또 큰일입니다. 그리고 황하와 장강의 수자원 공급 수요 상태가 다릅니다. 일반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장강의 경우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편인데 황하 같은 경우에는 용수 부족 현상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게다가 물을 보내는 쪽으로만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게 가끔 홍수도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가뭄도 일어나지만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90년대 말에 중국의 양쯔강, 장강에서 대홍수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물마루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강의 서쪽에서 홍수가 발생을 해서 물이 부풀어 오르면 이 가장 고점을 물마루라고 부르는데 이 물마루가 이렇게 밀려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당시의 그 보도 내용을 보면 물마루가 어느 도시를 통과했습니다. 3일 후에는 다음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우한에는 2주 후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이런 식의 그 중계 방송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무너지는 뚝을 막기 위해서 인민해방군이 출동하고 무장경찰들이 몸으로 방벽을 만들어서 물길을 막고 또 그중 일부 군인들은 죽는 줄 알면서도 서로 팔짱을 끼고 견뎠던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도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물마루가 뭐 일주일, 2주일씩 걸려서 가는 것을 보면 이 장강의 스케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저희가 알 수가 있죠. 수자원 관리를 잘못하다가는 이런 홍수가 날 때 재난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학자들의 구상은 티벳을 고원에 있는 물탱크처럼 만든 다음에 이 물을 당연히 장강 쪽으로도 흘리지만 물 부족 현상이 심한 황하 쪽으로 많은 양을 보내야 하는데 또 황하와 장강에 서로 수자원의 공급 수요의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강의 동쪽현, 중앙 그리고 서쪽현에 각각 대수로를 파서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서쪽 수로는 대서선이라고 하는데 주된 목적이 이 티벳과 칭하이 지역에서 저축이 되고 비축이 된 물을 원만하게 황하 쪽으로 갖다 대는 역할을 합니다. 지도에서 보면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강줄기를 6개를 막고 댐을 19개를 만들어야 되는 대단히 프로젝트죠. 그리고 이 수로의 길이만 180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강 쪽으로 내려가는 물들이 중간에 활용이 되지 못하고 황해로 흘러들어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댐들을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댐이 바로 삼엽댐입니다. 당시에는 삼엽댐이 아직 없었죠. 그래서 그 양반의 설명에 따르면 장강과 황하를 동쪽, 중앙, 서쪽으로 남북을 서로 이어서 중국 각지에 물을 댈 수 있도록 하는데 장강에 물이 흐르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냥 수로만 파게 되면은 물이 충분히 흐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엽의 댐을 막아서 물을 가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삼엽댐으로부터 이서 지역의 수위가 쫙 올라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수위가 올라가게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북쪽으로 물을 보내야 순조롭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크게 생각하면 중국의 수자원이 고도가 3개가 생기는 것이죠. 티벳 고원에서 출발하는 아주 높은 고도에 있는 수자원이 중간에 삼엽댐에 걸치면서 중위의 수자원이 거대하게 또 하나 형성이 되고 이것이 이제 황해 쪽으로 내려가면서 활용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장강을 거대한 저수지로 만드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삼엽댐 프로젝트가 나오게 된 기본적인 배경입니다. 이렇게 해서 티벳, 칭하이 그리고 장강의 물탱크화가 완성이 되면 이제 이 물들을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중국 각지에 보내는 것이 이제 남아있죠. 그리고 그 지역들은 대부분 장강의 이북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남쪽의 물을 북쪽에 갖다 대는 프로젝트라고 해서 남수북조 프로젝트가 태동을 하죠. 학자들이 당시 제안했던 첫 번째 남수북조 프로젝트가 바로 수양제가 건설했던 대운하를 다시 복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수양제는 고구려를 침략한 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지만 이 대운하를 파는 과정에서 국력이 쇠해서 망한 것으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대운하 건설로 인해서 당시 순하라는 멸망이라는 결과를 받았지만 그 이후 1000년이 넘게 중국의 역대 왕조는 이 운하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북쪽이 정권을 장악해서 남쪽의 식량이 원활하게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천하가 태평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수많은 식량을 북쪽으로 올릴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이 대운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나라 때 만들어졌던 이 대운하는 지금까지도 군데군데 막히거나 좁아든 곳은 있지만 대체로 많은 부분의 운하들이 오늘날까지도 활용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개축하고 넓히고 확대시키는 것으로 동쪽의 대수로를 복원할 수 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이렇게 학자들이 건의한 수자원 국가 전략 구상에 따라서 가장 먼저 시도된 프로젝트가 삼엽댐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추진된 프로젝트가 남수 북조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이 양반이 당시에 웃으면서 하던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우주에서 보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만리장성이 보인다고 하는데 이 대운하, 이 대수로야말로 틀림없이 우주에서 볼 수 있을 것이고 아마도 인류가 만든 가장 큰 건축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중국은 이렇게 예전에 성립됐던 수자원 전략 구상에 따라서 성큼성큼 관련된 국가 개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수자원 프로젝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뒷면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작용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물류 경쟁력을 들 수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운수 인프라를 보면 항공기가 제일 비싸죠. 그리고 그 다음이 트럭 같은 도로 운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철도이고 가장 저렴한 운수 비용이 수운입니다. 그런데 중국 전역에 대수로를 파게 되면 이 수운의 인프라가 자동적으로 같이 늘어나는 것이죠. 여기에 제가 작년도 중국 정부 교통운수부에서 내놓은 자료 중에 도표를 하나 보였습니다. 먼저 여객인데요. 여객 운수량, 다시 말해서 돈을 받고 사람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주는 그런 산업을 지칭한 것입니다. 중국 전체가 연인원 176억 명으로 나와 있고요. 2018년 대비해서 1.9% 감소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단별로 나눠보면 도로교통이 130억, 그래서 4.7% 감소를 했습니다. 수운도 2.7억 명으로 2.6%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철도와 항공은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속한 교통수단, 항공기와 고속철 등을 주로 이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화물의 경우는 다르죠. 화물의 경우는 2019년 연간 총 화물 운수량이 534억 톤이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대비해서는 5.5% 증가를 했죠. 이 중 도로 운수의 경우에 416억 톤, 그래서 5.1%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5.5%인데 도로 운수는 5.1%니까 평균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반면에 수운은 74.7억 톤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6.3%가 증가를 했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화물 운수 차원에서 볼 때 운하에 의한 수운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 중국의 경우에는 항공기가 물론 비싼 거고요. 그 다음으로 비싼 것이 도로 운송입니다. 트럭 운송이 굉장히 비쌉니다. 중국 철도의 경우에는 화물 트럭으로 보내는 거에 대비해서 5배 이상 저렴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철도 운송을 보내려면 철도부하고 관시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국유기업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서 빈 공간 차지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트럭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배로 보내게 되면 트럭으로 보내는 거에 비해서 50배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선택 가능만 하다면 수운을 택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목적지가 이 물길로부터 너무 멀면 이용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중국과 같이 세계의 공장 소리를 듣고 이렇게 규모가 크고 땅이 넓은 나라에서 수운을 탈 수 있다는 것은 물류 비용을 98% 절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조 경쟁력 그리고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로부터 중국의 산업 구조, 제조 라인, 서플라이 체인은 강줄기를 타고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중국 전체의 물동량 중에 장강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비중이 중국 전체 물동량의 30% 가깝게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물동량의 중심은 상하이죠. 상하이와 그 주변 지역의 시장 수요가 엄청 큰 데다가 수출 물류의 큰 허브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물길을 따라서 상해와 내륙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수운이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을 허브로 해서 들고 나는 물류량의 비중이 7, 8%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중국 남서부의 화물 운수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이러한 남수 북조 프로젝트를 통해서 중국 전역의 대수로 건설을 완공한다고 할 것 같으면 중국 내륙 지역의 화물 운수의 경쟁력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과거 대운하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이 중국 상황을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물류 인프라 경쟁력이 굉장히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 그대로
그대로고요. 오늘은 중국의 수자원 전략 구상이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로 말씀드릴 삼엽댐과 남수북조를 해설하기 전에 먼저 알아두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